자, 그럼 탐험가 세션의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양자 물리학은 그동안 하드웨어의 원리만을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계까지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양자 물리학의 기술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을 넘어선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김재환 교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등과학원에서 양자 정보를 연구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양자 물리학 그리고 나노를 넘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광통신 등 굉장히 많은 정보 기술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 기술은 전부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은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0과 1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스무고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무고개 어떻습니까? 질문이 20개가 나옵니다. 나오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데 예는 1, 아니오는 0 이렇게 하면은 20개의 답을 하면은 20개의 비트가 되겠죠. 20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의 20승, 2의 20승은 약 100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비트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윷놀이입니다. 우리 윷놀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지는 0, 1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죠? 서양의 주사위는 6면체로 되어 있어서 1부터 6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윷놀이는 1, 0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게 윷놀이의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보십시오. 우리 태극기, 태극 주변에 사괴를 보면은 이 사괴는 음효,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는 1, 음효는 0 이렇게 비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비트, 음효와 양효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태극기 가운데 있는 태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태극은 어떤 겁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과 1이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양자역학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0과 1이 중첩되어서 0과 1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 태극이 영어 알파벳에 뭐하고 닮아 있죠? Q자하고 좀 닮아 있죠? 디지털에서 정보의 단위가 비트인데 양자 정보에서는 Q 비트를 씁니다. 퀀텀 미케닉스의 Q. 그래서 이 Q자하고 닮은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잠깐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어렵다고 소문이 난 양자 물리학의 아주 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양자 물리학을 만든 기여한 사람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자 물리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앞에 비트처럼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남자, 여자 또는 노인, 소인, 남녀 또는 노소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첫 번째 검문소가 있습니다. 남자 통행 금지입니다. 그럼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자만 통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문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 통행 금지 이럽니다. 그럼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약간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두 검문소 사이에다가 검문소를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어떤 검문소냐? 소인 출입 금지 넣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노인도 될 수 있고 소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통과합니다. 자, 노인이 통과했습니다. 노인이 드디어
여자 통행 금지라는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노인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죠. 그럼 남자가 통과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편광 현상입니다. 빛이 진행을 할 때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된 평면에 전기장이 진동을 합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을 하면 수직 평광, 수평으로 진동을 하면 수평 평광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진동하면 45도 평광, 이렇게 하면 135도 평광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평광판은 수직 평광만 통과시킵니다. 수직 평광에 가다가 수평 평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힙니다. 아무것도 통과 못 하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45도 평광판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직 평광은 45도 평광하고 135도 평광의 중첩입니다. 그래서 45도 평광이 통과하면 됩니다. 45도 평광은 다시 수평 평광판을 만났습니다. 45도 평광은 수평 평광과 수직 평광의 중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 평광 성분이 통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수직 평광, 남자를 수평 평광, 노인을 45도 평광, 소인을 135도 평광에다가 대응을 시킨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가 이해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현상은, 평광 현상은 양자 물리학에서 중첩 그리고 측정,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녀노소를 쓴 건 그냥 비유에 불과하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실제 평광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뒤에 있는 화면 하얀 건데, 이 LCD 모니터들은 제가 쓰고 있는 LCD 모니터는 수평 평광만 통과시킵니다. 내보냅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첫 번째 저 선글라스는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돌려봐도 빛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거는 평광 현상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선글라스입니다. 폴라로이드 선글라스는 수직 평광만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는 대로 수평 평광은 다 걸려서 막혀서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45도를 돌리면 조금 더 통과하고 90도 돌리면 굉장히 많은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왼쪽 눈은 수직 평광만 통과시키고 오른쪽 눈은 수평 평광만 통과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입체 영화를 보는 데서는 평광 안경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여태까지 잠깐에 걸쳐서 양자 물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자 물리학은 1900년에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1899년 미국의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듀웰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이런 강연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Everything that can be invented has been invented. 이 세상에서 이제 발명할 만한 건 전부 다 발명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1800년대에 전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고,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했고, 벨이 전화를 발명했고, 마르코니가 무선전진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광통신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발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막스 플랑크는 열물리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물리 어떤 문제냐?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못 보시지만 쇠를 뜨겁게 달구면 처음에는 빨갛게 빛납니다. 그런데 점점 온도를 올리면 노랗게 됐다가 푸른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더 뜨겁게 하면 완전히 하얗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를 연속적인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인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최소 단위의 알갱이, 에너지 알갱이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1, 2, 3 이런 식으로 알갱이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펙트럼을 제대로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에너지 알갱이, 그것을 갖다가 에너지 퀀텀, 에너지 양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게 됐고,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게 되니까 빛과 물질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빛과 물질을 조작할 수 있게 됐고, 물질을 조합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변화시키고 하는 화학이나 재료공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느냐? 반도체도 나오고 초전도체도 나오게 됐습니다. 반도체로 뭘 만들었습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드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로 만든 컴퓨터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이 트랜지스터 하드웨어죠. 그런데 여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하드웨어의 원리는 제공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는 정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기술이 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사의 창업자인 헨리 무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년 반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로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처음에는 트랜지스터 크기 하나 크기가 손가락만 했던 게 지금은 손가락만한 크기의 반도체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많은 트랜지스터를 칩 안에 집어넣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한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나노 기술은 점점 작게 하지만 점점 작게 될 때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게 되면서 드디어 양자 물리학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트랜지스터 자체는 양자 물리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지스터에 담는 정보는 비트로서 양자 물리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지면 거기에 담는 비트, 1과 0의 비트도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자 물리학에는 불확정성 원리, 또 터널링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비트가 이제는 0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게 1로 변했다가 1로 있어야 될 게 0으로 변했다가 제멋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불확정성 이론 때문에. 자, 이거는 디지털에서는 0이 1로 변한다는 게 이거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는 종래에 0과 1이 불분명해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걸 소극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양자정보과학에서는 0과 1이 동시에 되는 이런 현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자, 디지털에서는 한 바이트가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비트를 쓰면은 00000000부터 11111111까지 2의 8성 256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메모리에 한 번에 하나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256가지를 계산을 다 하려면 256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자 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도 평광은 수평 평광과 수직 평광을 동시에 중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과 1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큐비트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0001, 1011 이 4가지가 동시에 중첩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큐빗 8개가 있으면요 0000, 0000부터 1111, 1111까지 256가지가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에서 256번을 일일이 계산해야 됐던 걸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n개의 비트로 시작하면 계산 중에도 n비트, 끝날 때에도 n비트. 그래서 계산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써서 하지만 빨라지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요? n큐비트로 시작하면은 계산 공간이 순식간에 2의 n승으로 커지게 됩니다. 물론 계산 끝나고 나면 n비트밖에 못 꺼내지만 계산 중에는 2의 n승이 됩니다. 여기 n이 10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의 100승은요 10의 30승에 비슷합니다. 10의 30승은요 100조의 100조의 1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소인수분해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곱셈은 굉장히 쉽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곱셈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나눗셈은 좀 어렵습니다. 소인수분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자리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 그 숫자만큼의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치고 이 우주의 나이 10의 18승 초 137억 년 동안 계산을 해도 2000자리 숫자를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소인수분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몇 초 내지 몇 시간 내에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술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와 정보 보안의 관계를 병주고 약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방식은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니까 양자 컴퓨터로 쉽게 풀으니까 양자 컴퓨터가 보안에 병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편 양자 암호 방식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암호를 제공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최진성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자 얽힘은 어떤 큐빗 두 개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 하나는 0인데 하나는 1이 됩니다. 또 다르게 측정하면 1이 되고 0이 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측정하기 전에는 없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측정만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상관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양자 텔레포테이션, 순간 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동양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리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동양에 가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동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콜럼부스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으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됐죠. 자,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양자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실험적으로 다 검증된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느냐,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 본다면 기껏해야 하드웨어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양자 물리학을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운영체제까지 하는 양자 정보과학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치 콜럼부스와 같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 일을 맡아줄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젊은 패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정보통신 기술을 이어갈 젊은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